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16년 겨울 수백이 든 촛불의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수사였습니다. 4년도 안 된 지금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모든 것을 잃고 침잠하신 분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역사의 국가의 불행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파면을 당한 대통령을 교도소에 넣겠다는 것은 부관참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탄핵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진솔한 반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과거에 대한 분명한 사과나 마음을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미래를 얘기할 수 없다. 연이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하고 지지율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했던 보수야당. 당명까지 바꾸면서 거듭 나려고 노력했고 지지율도 어느 정도 그 노력에 화답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등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맥락인지, 여파는 어떨지, 가능할 수 있을지 오늘 주간 정치 브리핑 원포인트 정치에서 이준석, 이용주 두 정치 논객과 풀어보겠습니다. 전혀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각신문 일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하나도 없지. 이 사람들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책임받은 사람들한테 할때 말을 샤바샤바 해야 될 거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매명끼리 조금씩 보수적인 거지. 제주도 성산항에서 15분 뱃길로 가면 닿는 우도. 소가 누운 모양이라서 우도라고 불립니다. 뛰어난 자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죠. 환경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천혜의 자연에 초대형 리조트가 들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반대했지만 어떻게 강행될 수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3부에서 제주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지지율 관련 보도가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죠. 통합당의 지지율 반등이 이유인데요. 대통령 지지율 추이에 대한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목요일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하는 민심은 숫자다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택수, 윤혜웅 두 사람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들이 의미하는 내용 분석해드리고요. 잠시 후 기자 언박싱에서 의협의 파업 예고와 정부의 강경 대응이 어떤 상황에 다다르는지, 그리고 요 며칠 우려스럽게 급증하는 국내 지역 감염 추이 등 이 시각 주요 뉴스 박정호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8월 13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파업을 하루 앞두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일단 요청을 했네요. 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가 논의해야 할 의료 제도적인 사안이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다라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환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환자가 있는 응급실, 중환자실 이런 곳에 의료 공백이 발생해서 안 된다라고 지적을 또 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 집단 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만약 일부 지역별로 휴진하는 의료기관이 많아서 이렇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건소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확인해 보니까 33,031개 의료기관 가운데 7,039곳, 즉 21.3%가 휴진 신고를 했습니다. 예. 정부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 의사협회에서는
호응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10년 동안 의사 정원을 1년에 400명씩 4,000명 늘리는 것에 대해 이걸 철회해야 된다. 예. 이걸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접점이 아직까지는 만들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파업을 강행하게 되면 글쎄요. 정부에서는 또 강경 대응으로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강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예. 최근 지역 감염이 확산하면서 1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름 휴가와 강복절 연휴, 대규모 집회 등으로 확산 규모가 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명 늘었는데요. 이 중에 지역 발생이 47명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유입이 9명이니까 5배로 웃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발생 환자들이 늘어나서 비상이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확진자가 나온 지역은 서울이 25명, 경기도 16명, 이게 수도권이 41명입니다. 나머지는 부산 2명, 광주, 울산, 충남, 경남이가 1명씩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그동안에는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와 남대문, 시장, 상가, 학교, 요양병원 곳곳에서 집단 감염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많이 보도가 됐지만은 서울 도심의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 직원 모임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패스트푸드점 확진자에서도 볼 수가 있었지만 정확한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예.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대규모 집회도 강복절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네. 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려서 지금 공문도 보내고 계속해서 이렇게 모이면은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네. 집단 감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 7개 단체 정도는 이걸 좀 외면하는 이런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네. 좀 두고 봅시다. 코로나19 백신 어제 러시아에서 발표한 내용을 저희 뉴스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네. 국내에서 현재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 3종에 대한 임상시험이 올해 안에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방역 네. 당국의 얘기죠?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임상시험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 후보 물질 3종. 이걸 보면 단백질을 이용한 합성 항원 백신 1종과 유전 물질인 DNA를 활용한 백신 2종인데요. 정부는 이들 3종을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안에 이제 임상시험을 시작하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거고요. 한편 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35개 병원에 있는 중증 위중 환자 119명에게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투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다른 나라보다는 약간 뒤처진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만의 백신이 필요한 거긴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선전하고 있지만 서방 국가에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WHO에서도 이걸 검증을 해봐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더 우리 효과가 높은 그런 백신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본 남부지방 지방자치단체 11곳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께 이렇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제거했다라고 청와대가 밝혔는데요. 이번에 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전북 남원시, 전남 나주시, 구례군, 곡성군, 담양군, 화순군, 한평군, 영광군, 장성군, 또 경남 하동군과 합천군 이렇게 남부지방 11곳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에서 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자체의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선포 기준을 충족했는지 이걸 우선 판단했다.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기초단체 단위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읍면동을 기준으로 조사해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7월 7일 이후로 지난 8월 7일 이후로 7개 지자체에 이어서 이날 11곳이 선정되면서 특별재난지역은 전국 18개의 곳으로 늘었습니다. 통합당이 새 정강 정책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명시했습니다. 네, 통합당은 정강정책의 10대 약속 중에 첫 번째 항목인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항목에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던진 화두가 바로 한국형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보 진영의 화두로 좀 여겨졌던 이 문제를 김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말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통합당은 이번에 정강정책에 아예 이를 못 받고 나선 것을 보면 개혁과 변화에 대한 당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대목이 이거다라고 좀 내세우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이 기본소득은 진보 진영의 아젠다였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서 이걸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수 내 반발은 없나요? 지금 그동안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했을 때 했던 그런 반발 정도가 감지되고 있는데 지금 정강정책이 초안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나오게 된다면 어떤 반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큰 반발은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는 어제 비공개로 철원 수해 지역에서 봉사를 했는데 화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오전 8시 40분쯤부터 철원의 폭우 피해 마을을 찾아서 고무장갑을 끼고 목에 수건을 두른 채 수해복구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빨래와 가재 도구 정리, 세척 작업 이런 걸 했고요. 점심에는 배식 봉사에도 나섰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마을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이 김정숙 여사의 방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갔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고요. 점심 식사를 위해 배식 장소에 모였다가 봉사를 하고 있는 김 여사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고요. 청와대가 오늘 문의가 여기저기서 많아서 알려드린다며 사진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헝클어진 머리, 고무장갑, 몸빼바지, 목덜미에 수건을 감은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제출한 사표는 반려된 것처럼 보이네요. 네, 사실상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서 노 실장의 사표가 반려된 것인가라는 그런 물음에 그렇게 해석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급 이상의 인사가 일단락됐다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 실장 역시 연일 SNS에 정부의 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글을 올리면서 평소대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올린 글을 보면 대공황 이후 최악이란 세계경제 충격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은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사실상 유임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유임됐다고 볼 수가 있고 다 일단락됐고 이제 이 진용으로 우선은 여러 가지 반등을 청와대 쪽에서 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등을 노리려고 하면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노영민 실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그러니까 대통령이 신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노영민 실장의 후임을 잘 찾지 못해서 유임이 된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3기 청와대 진용이 이걸로 쭉 가느냐 아니면은 올해 가을이나 연말에 비서실장을 다시 뽑으면서 그때 가느냐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연말까지 아니면 최소한 가을까지는 노영민 실장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8월 14일이 택배 쉬는 날을 정했었는데 네. 해마다 택배 쉬는 날로 정하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선 내일 CJ 대한통운을 비롯한 주요 택배사는 택배인 리프레시데이로 정해서 휴무하기로 한 상태고요. 다른 택배사들도 일부는 휴무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해서 우리 기사분들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노동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인데요. 택배업계는 앞으로 택배 쉬는 날이 공휴일일 경우에 대체휴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택배기사의 휴식을 보장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고용노동부가 오늘 한국통합물류협회,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이런 4개 주요 택배사와 함께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해마다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해서 모든 택배기사가 쉬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이 공동선언을 보면 택배사와 영업점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또 심야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심야 배송을 계속해야 할 경우에는 택배기사 증원 아니면은 여러 것들을 통해서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기사가 경조사 등의 사유로 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에 포함됐고요. 이 경우에는 노동부가 택배기사가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고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 환경 구축, 택배기사의 건강보호, 영업점과 택배기사의 서면계약 체결,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 등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체국 택배는 쉴 수가 없으니까 네. 우체국 쪽으로 다 택배가 몰리는 게 아니냐. 소비자들도
앞으로 날이 정해지면 네. 매년 이렇게 쉬겠다고 하면 8월 14일 전후로 해서는 주문을 좀 최소화하는 뭐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런 점들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2부 원포인트 정치 시간입니다. 미래통합당 이준석 전 최고, 이영주 전 의원 두 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최고 통합당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그냥 3년 동안 나락에 있었는데 예, 요즘 약간 반등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좋을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나락에 있었는데 이번에 격차를 뒤집었으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무된 것 같은데?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왜냐하면 조국 장관 사태 때도 비슷한 상승 국면이 있었는데 통합당이 초기에 이제 샴페인 터뜨리고 선거 앞두고 무슨 뭐 이제 문재인 탄핵 가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슬슬 생기더니만은 동료가 상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샴페인 터뜨리지 말자. 그리고 지금 뭐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런 인식이 조금씩 번지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가지고는 야구 보죠. 예. 그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예. DTD. 예. 그 이론이 좀 동작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미래통합당에서 8월 15일 뭐 태극기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서 한다고 하는 대규모 집회도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거 보면 지난번 지도체제하고 분명히 다른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결국 보수 정당의 중도화 또는 지지율 확대라는 것은 공식은 간단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협박이 들어오고 아무리 어떤 강경 보수층의 고성이 들려와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계 전까지의 지도 체제는 항상 그 목소리 큰 분들이 과대표되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외투쟁 나가가지고 뭐 종교 집단이 주체하는 곳에 끼어들어가기도 하고 정당이 뭐 그리고 뭐 아주 강경한 사람들이 퍼뜨리는 이론 뭐 5.18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당내 일부 인사가 동조하고 뭐 이런 모습이 사실 상승세를 꺾어놨던 거거든요. 예. 이제 좀 추호 선생님께서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기강을 좀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전 의원님, 이준석 최고가 야구에 비유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내려갈 것이 내려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쪽에서는 미래통합당이 이번에 뒤집은 것은 미래통합당이 잘해서가 아니고 민주당이 못해서 그냥 반사이익 얻었을 뿐이다.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또 분석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내려갈 팀이면 내려가겠죠. 근데 내려가더라도 뭐 1등한 팀이 9등 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뭐 2, 3등 하면 다시 또 1등 노려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번 총선 이후에 좀 손바람 좀 신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해서 많은 이제 지켜보시는 이제 여당 야당 지지자들 마찬가지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잘해라라는 말을 채찍질을 벌써 한 2, 3주 정도? 한두 달 정도 이상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좀 알아먹고 좀 바뀌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이제 최근에 들어온 언론조사 보면은 민주당이 설마 미래통합당 뒤지기까지 할까 했는데 결국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예. 근데 지금의 이번에 것에서는 단순히 이제 민주당이 소위 마이너스만 해서 반사이익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이 뭔가 좀 보여주려는 척이라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수주 현장에 뭐 호남을 제일 먼저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가시적으로, 뭐 그게 형식적으로 이라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던 점을 해 보인다는 점이 있어서 약간씩 평가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뭐 호남에서 이기지는 않았으나 호남에서조차도 이전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갔다. 그런 부분은 좀 시사한 바가 크다고 봐야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 정강 초안에 기본소득을 담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고 또 수해복구에서 가장 먼저 호남에 내려가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미래통합당이 좀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수해 현장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주목받고 있지만은 사실 언론 보도 안 된 부분만 본다 하더라도요. 사실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낙선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가 선거 끝나면 선거 보전 반환받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후원금 벌었던 것 중에서 그것 중에서 이제 보통 당에 이제 귀속시키는데 보통 그거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호남을 위해 써달라고 이미 할당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만 해도 기백만 원 정도가 지금 호남을 위한 기금에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이미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론 이용주 의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은 호남에 존재하는 한 500만 정도 되는 인구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의 약 절반 정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 공략에 있어서 필수 불가피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본인도 뭐 가문이 원래 전북 순창 출신이시고 하신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다른 당 지도부보다 누구보다 거기에 더 민감하고 중요성을 알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호남에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은 한나라당 시절에도 있었고요.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뭐 20대 국회 때 2명이 당선이 됐고 호남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위에 또 뭐 5.18 막말 파동이 일어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항상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과거에 새누리당이 중도화를 하던 시절에 비해 가지고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갈라진 상태의 자유한국당이라는 것은 그 최소한의 고삐 또는 제어 장치가 풀린 상태로 상당 부분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5.18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평가라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이념적인 지형에서 그렇고 새누리당보다도 훨씬 더 오른쪽으로 가 있었던 게 자유한국당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른정당 계열 인사들이 빠져 있는 동안에 이걸 막을 제어 장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돌아오면서 다들 합쳐지면서 다시 그 제어 기작이 동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호남 지역구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앞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이런 발언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당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있었던 민생당 여러 당도 좌부터 우까지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근데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미래통합당에서 전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의 중심부라든지 앞서는 대표하는 위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사람들이 대표하는 위치에 없는 것을 보여줄 때만이 호남에서도 그리고 다른 전국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좀 변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전에 20대 국회 때는 총선을 박근혜 정부 있을 때 치렀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은 미래통합당은 이거죠. 지금은 이제 야당의 입장이 돼서 선거를 치른 것이고, 지금은 미래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로는 생존의 문제. 바뀌고 안 바뀌어서 바뀌면 좀 더 나아져 있다가 아니라 바뀌면 살고 안 바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처절하게 지금의 모습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봐요. 더 많이 받아들여서 정말로 뭐 하는 야당들이 아니면 또 호남에서도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할 정도까지 더 해야지만이 그 진정성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좀 하다가 좀 사정이 나아지면 다시 원상복귀된다. 그러면은 호남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는 평가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은 뭐 다음에 또 여지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금 전국 선거에서 4연패 했잖아요. 그렇죠. 5연패, 네. 6연패를 할 수 없으니까 예. 바뀌는 모습이 조금 보인다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지금 4차 추경에서 미래통합당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전 미래통합당 같았으면 무조건 반대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던 시절의 미래통합당 한 반년 전, 1년 전의 모습 생각해 보면은 여당 하던 기세로 야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라 그러면은 정부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세심하게 배려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다소 이제 좀 국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역할에 더 치중했어야 되는데 네. 본인들이 다 기재부 장관이었죠. 그때 그 야당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을 걱정하고 헤프게 쓰지 말라 그러고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여당다워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다웠던 모습. 이게 주객이 완전 전도되어 있던 상황 자체가 지금 이런 해프닝은 나은 게 아닌가 싶고 미래통합당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평소 주장해오던 균형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난 범위의 것을 주장하게 되면은 또 당내에 이견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니 그 재난 상황에 있어가지고 집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다 대고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고치란 얘기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에 대비해가지고 더 장기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같이 논의해보자라는 얘기 정도는 야당이 책임 있는 야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일각에서는 좌클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통적 미래통합당을 지지했던 보수층은 또 반감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보수 정당에 있었던 최대 거의 바지 가랑이까지 끌어올렸었던 좌클릭이 거의 박근혜 시절의 좌클릭이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지도부가. 예. 우리가 아무리 왼쪽으로 가봤자 민주당의 오른쪽 끝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 유권자들은 설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라 하면 어쨌든 시대가 변하는 데 따라 가지고 우리 선거제도 하에서는 51% 이상의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들을 계속 점철시켜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치인데 지금 그 지점이 어딘가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무슨 하이에크니 뭐니 하는 과거에 무슨 뭐 그
100년 전에 뭐 있던 이론들 갖고 지금 이렇게 다툴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어떤 방송들 때문에 최근에 이 강경보수의 목소리 또는 뭐 순수 보수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예.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뭐 굉장히 경제학 개론적인 이야기도 교조적인 이야기로 나오고 있는데 정당은 그것보다는 좀 더 실용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호 유튜브하고는 그럼 결별하는 겁니까? 이미 그분들이 결별이라기보다는 사실 당과의 관계가 많이 끊어진 상태이고 일부 당내 이제 인사들이 그들과 접촉할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강합니다. 예. 그런 어떤 강경한 주장 또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합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에 또 무소속 윤상현 의원, 통합당의 박대출 의원 등이 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꺼냈습니다. 이 문제는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글쎄요. 정무적으로서는 좋은 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용주 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미래통합당이 이전에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 다 졌지 않습니까?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봐요. 결국에는 탄핵의 여진이 지금까지 와 있는 거다. 예. 20대 선거 때는 탄핵 이전에 선거였던 것이고 21대 선거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탄핵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소속이라든지 그리고 통합당 출신 의원이 여전히 박근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면을 걸어간다든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합당은 지금 당적도 없는 그런 상태 아닌가요? 예.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꾸 감싸 안으려고 한다면은 물론 인정상 의리상 그렇게 볼 수 있으나 그것은 그 주장하는 개인들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미래통합당은 그 정당 자체는 또다시 패배의 수렁통으로 굴러가는 지름길인 거죠. 민주당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뭐 미래통합당에 관련 이런 정치 그런 말 하면은 속으로 박수 칠 것 같아요. 오히려? 제대로 걸려들었고 이렇게 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에 살려면은 박근혜와 단절을 해야지만이 새로운 미래통합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선거 결과가 이번에 총선에서 말해주는 바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선거 직전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옥중 편지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크게 영향은 없었다. 예. 그리고 그럼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 내지 않을 때 그럼 그들이 항상 이제 강경보수층이 얘기하는 게 니네 그렇게 이렇게 우리 홀대하면은 우리 공화당 가버릴 거야라고 했던 것들, 대한애국당 가버릴 거야 이랬던 것들이 사실 선거에 있어가지고 크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어떤 아주 강한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한 소수였다는 것이 증명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 김종인 비대위도 그렇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확고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제 그쪽에서 어떨 때는 협박에 가까운 메시지를 던지고 어떨 땐 때로는 뭐 이런 메시지 던진다 하더라도 정말 이거는 이제 앞으로 거론되면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언급하신 의원들 보면 뭐 윤상현 의원님 지금 밖에 나와 계시고 당 밖에 박대출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에 있던 분이고 이런 아주 친박계라고 불리던 그 중에서도 핵심 친박계 정도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당 차원에서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못했다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뭐 저는 그거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약간 철진한 노래를 굳이 불러야 되냐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로서 탄핵의 영향이라는 건 선거에 이제 없다. 하지만은 저는 매듭을 짓기 위해서는 한 번은 당 지도부 사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저같이 이제 바른정당을 갔다 온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본인의 판단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바른정당계 인사들이 빠져나가고 온다는 상태에 그러니까 소위 짠맛이 더 강해진 형태의 자유한국당에서는 서로 말만 안 할 뿐이지 서로 이걸 잠재적인 그런 어떤 갈등 요소로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쭉 오셔서 지금 미래통합당에 참여하신 인사들은 한 번씩은 입장을 밝히실 필요들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일각의 목소리긴 합니다만 박 전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몸도 좀 안 좋고 굳이 감옥에 저렇게 있을 필요가 있겠냐.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해줬는데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사면은 고려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나이도 뭐 많은 편에 속하죠. 그런 필요도 그런 말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말은 제가 보기로는
미래통합당이 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나와야 될 것이다.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도 사면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판결이 확정되고 한 3년 정도 수감을 생각을 하고 사면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 그 말은 물론 대선 국면이긴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을 꺼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은 이번 경우에도 그러한 충분한 여건이 갖춰진다면은 미래통합당이 아닌 뭐 민주당이든지 아니면 정의당이 아니 그 다른 사람들 쪽에서 아니면 국민 여론들 쪽에서 이제는 나와지 않냐 뭐 이런 말이 나온 다음에 사면이 거론돼야 될 것이라 보고 아직까지는 재판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도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 국민에 대해서 좀 사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들의 이해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좀 표현이 돼야 되는데 잘못에 대한 용서나 사과 표시 없이 어떻게 사면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의 정서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먼저 해결해야 될 선결 문제가 있다. 그 이후에 하면은 논의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면 얘기 나온 게 아마 8.15 특사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청와대에서는 8.15 특사 없다고 얘기했었으니까요. 재판이 아직 안 끝났어요. 재판이. 예. 재판도 끝나지 않았고요. 다른 주제 넘어가기 전에 문자로 7741님께서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 좀 열어주세요 그랬는데요. 그 오늘 유튜브 채팅은 기술적 문제로 사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루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 요청을 내놨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 사연임 금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용주 의원도 지난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 발의한 적이 있었죠. 예, 이제 20대 국회에 제가 이제 뭐 이 법안을 직접 발의했는데요. 원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려면은 동의하는 의원들이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선거 공약으로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법안 만들어서 발의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10명의 동의하는 의원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예. 꼭 이게 3선, 4선급이 아니라 초선 의원조차도 본인들이 나중에 3선, 4선 생각해서 그런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사연임이라는 것은 동일한 지역구의 연속에서 3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이거든요. 충분한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동의는 얻지 못해서 그 20대 국회 채택은 못하고 만뒀죠. 이번에 또다시 그런 의견들이 미래통합당에서 나왔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에 있는 이제 3, 4선 중진 의원들이 좀 많이 새로운 의견을 냈나 봤더니 이제 12년 후에 또 하겠다고 돼 있어서 어쨌든 이런 제도를 한번 도입될 필요는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새로운 제도를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이 평가받을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찬성합니까? 저는 뭐 취지는 이해하지만은 아까 이용주 의원님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동의를 받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동의를 이끌어낸다 그러면은 미래통합당이 진짜 이기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좀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제 다만 미래통합당의 구조적인 문제도 좀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주목받는 것이 영남 다선 의원들이 사실 수도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이제 지역구를 시작해가지고 이 수도권을 진출하는 비율이 꽤 높거든요. 예. 보면은 이낙연 총리만 해도 이번에 뛰어들면서 그렇게 했고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도전을 옮겨서 하셨고 예. 뭐 여러 인사들이 있지만은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좀 만드는 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완전히 괴리가 돼서 당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영남이 지금 사실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조정해야 되고 지금이 그래도 추진하기엔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이 미래통합당의 다선 의원들이 상당히 이번에 물갈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 번 쉬고 되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연임 규정에 걸리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미래통합당은 2032년부터 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4선 연임 금지법을 내놨는데 이번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투표를 하기 때문에 통과는 안 될 것처럼 보인다. 근데 대통령도 한 번밖에 못하고 지자체장은 3년인밖에 못하는데 왜 국회의원만
제한 없이 쭉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20대 국회 때 법안을 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책도 찾아 공부를 좀 많이 해봤더니 이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였냐면은 외국에서도 주로 집행기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는 3년으로 제한합니다. 대통령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처럼 집행기능이 있는. 근데 국회는 사실 집행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하지만 의회 의원을 제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통일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국회의원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근데 막 꼭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걸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너무 국회의원 위주로 플레이어들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못하면 더 이상 정치 활동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도 전적이 돼 있다고 본다면은 이제 정치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많이 우려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현직을 떠나 전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지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의 우려도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래야지만 동의를 이끌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법안이 입법된다 보는 게 예를 들어 뭐 해당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선거구에 나왔다면 다른 곳에 가야 된다고 한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여수갑에서 나왔다 여수 을로 옮기면 그게 뭐가 됩니까? 삼선했다고 돼가지고 뭐 이런 어떤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들이 나와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선거제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 정치가 가장 비극적이었던 건 뭐냐면 탄핵 이후에 의석 구조는 한 3년간 그대로 유지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심의 국회에 대한 반영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미국같이 중간선거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런 식의 좀 근본적인 개혁안 나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선거구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2년마다 갑선거구 뽑고 2년마다 을선거구 뽑고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도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합당이 그런 아이디어 경쟁에서 좀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되게 우리나라 예전에 개헌 논의에서 나왔지만은 우리 지금 대통령의 임기는 5년마다 선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원들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랑 국회의원들은 이제 2년마다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우리나라가 대통령 제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제도 중간평가의 성격 예를 들면 대통령 자체가 중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그 중간 시점 한번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대통령은 국회가 견제하는 기능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임기 중간에 한번 바꿀 수 있는 그것은 결국 개헌 논의와 그리고 중임제 개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논의됐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최근에 청와대에서 수석 일부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의원이 임명됐는데 그 한쪽에서는 강성 친문을 정무수석에 임명한 것은 야당과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오늘 그래서 최재성 정무수석이 야당과 진심으로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재성 정무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최재성 의원이 지금까지 뭐 전략통 기획통의 이미지도 있었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던 인사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강성 이미지가 나도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에 강기정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전해지지만 어쨌든 강성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과 협치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우려스러운 인선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재성 의원께서 후보를 이렇게 밝히셨기 때문에 야당은 아직 관망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정무수석도 있으나 이번 청와대의 일부 개편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들이 반신반의하는 측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번 사태 책임이라든지 책임자들의 위치 그리고 또 빌미를 제공했던 비서실장에 대해서 명확히 어떻게 하겠다 논의가 없고 그 후임에 대해서 논의가 왈가왈부하게 있어서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번 사태를 촉발했던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한다면은 경제부총리라든지 국토부 장관이고 청와대 정치실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청와대 정치실장 그리고 김영희 교통부 장관을 그대로 두고 청와대의 개편만 이루어진다 한다면은 그게 정말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일까? 현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서 그러면 좀 청와대의 인사가
조금 더 명확한 메시지를 더 줘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민심의 반대를 이끌어내기는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오신 수석들 중 일부를 설명하면서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이분들이 원래 2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채를 팔았기 때문에 실질적 이제 1주택 상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가지고 민심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럼 그분들은 한 달 전까지 2주택 상태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분들의 주택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한 논란을 물러나신 분들과 한 달 전까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다만 이해 충돌 요소가 좀 줄어들었다 이 정도일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사실 국민들은 선제적으로 한 채 팔았으니 이제부터는 1주택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석연찮은 구석이 좀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 두 분 말씀 종합해보면 그런 것 같네요. 어쨌든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 위반이 왔고 지지율도 역전되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섬 속의 섬 우도에 축구장 7개 크기의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2015년 사업 시작 당시에는 우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최근 주민 의견 수렴 끝에 마을 발전 기금도 받고 공사도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문제는 자연환경 훼손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꼽히는 제주도. 그 우도에 난개발이 이어지면서 해안 침식도 심해지고 나무들은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연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인지 제주도에 불고 있는 개발 열풍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제주도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데요. 예, 대표님 제주도 사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네, 저는 지금 나이가 50인데요. 예. 10년간 나가 있다가 온 것 하면 한 40년 됐습니다. 과거 어렸을 때하고 비교하면 제주도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네, 그렇죠. 많이 개발되고 겉으로는 좀 화려하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보존해야 될 중산간 지역이 많이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그리고 각종 이제 관광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과거와 이렇게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제주도에 좀 예전에 오셨던 분들은 다시 최근에 오시면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 제주 모습이 좀 이게 좋았는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저도 많이 달라졌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화려한 리조트에서 럭셔리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 천혜의 자연환경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도 계실 테니까 말이죠. 네네. 우도 얘기 좀 해보죠. 축구장 7개 크기의 리조트가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공사가 빨리 시작됐습니까? 우도에 이 리조트를 짓는다는 게 숙박시설도 많이 들어오게 돼서 기존 숙박시설하고도 마찰이 있고요. 그래서 또 해녀분들하고도 마찰이 있고 했었는데 그래서 진척이 쉽지 않고 이 지역이 매우 경관적으로 우수한 곳이라서 어려웠는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은 마을회에서 7억을 받았다. 7억 받아가지고 동의를 해줬다. 그런 걸로 미루어서 돈을 받고 마을에서 동의를 해준 걸로 그래서 추진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통과했을까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이 되려고 하면 사업 면적이 5만 평방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여기가 정확히 49,900평방미터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5만 평방미터가 안 돼가지고 환경 영향 절차를 피해간 거죠. 이게 이 정도로 본다면은 이게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해가려고 면적을 축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환경 영향 평가를 받는데 딱
거기까지만 하고 네, 49,000까지만 하고 49,900. 예. 49,900제곱미터까지만 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피해갔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주민들 만나보셨어요? 예, 저 전에는 주민들을 만나 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전화상으로만 좀 얘기를 들었는데 반대 현수막을 그 현장에서 걷어갔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합법적이냐 그런 질문을 주민들이 하셨었는데 어쨌든 갈등이 있어 왔다는 것들은 최근까지도 그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 주민 모두가 다 찬성해서 돈을 7억 원을 받지는 않았을 텐데 분명히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셨을 것 같아서. 대다수 주민들이 이렇게 마을에서 동의한 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를 이게 사업이 공사가 진행되면서야 그때서야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런 것들을 항의하다가 마을회에서 7억을 받았다 이런 사실들을 좀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좀 상당히 어이없어하는 것이고 이 같은 사례들이 좀 많지만 이렇게 되면서 결국 마을 안에 공동체 내에서 큰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 전체가 동의한 게 아니군요, 결국은. 네. 일부 이게 마을 이장이나 이런 개발위원회나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일단 받고 마을 전체 의견이다 해가지고 마을 총회나 이런 거치지 않고 동의를 해주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도에 습지대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훼손이 우려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걱정되고 또 이게 공사를 지금 진행하다 보면 해안 침식이 우려될 수도 있고 그 집안 공사로 인해서 또 낙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 지역이 좀 해안 절벽지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터파기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면서 진동이 당장 결과로 나타나진 않지만 이후에 매우 약한 지반이기 때문에 우도가의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그리고 돌칸이 그 공사를 하는 지역이 그 중에서도 이게 절벽 지역으로 매우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환경영향 평가나 이런 거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후에 좀 큰 환경 문제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제주가 지금 우도 말고도 난개발로 조금 몸살을 앓고 있죠.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매우 비슷한 사례인데요. 서늘이라고 세계 자연유산 검은 오름이 있는 지역인데 예. 이 지역의 동물원인 동물 테마파크가 그러니까 맹수를 비롯해서 각종 동물을 여기다가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만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여기도 이장이 마을 주민 모르게 7억을 받고 동의를 해줬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전 이장을 총회로 몰아내고 새 이장을 뽑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전 이장을 해임을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제주도정이죠. 도정에서 조천읍장을 통해서 해임을 통고를 해야 되는데 해임을 통과하지 않아가지고 전 이장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쫓겨난 전 이장이 여전히 마을 사무소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고발하고 이런 문제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했죠. 그러면은 마을회 쪽에서 돈을 받고 허락을 해주는 게 우도가 처음이 아니었군요. 예, 우도가 처음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들이 지금 각종 제주도 개발 사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제주를 찾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뛰어난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고 싶어 할 텐데 이게 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은 결국은 돈 때문입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요. 관광객들도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을 제주도에 왜 오셨냐고 물어보면 제주도 자연환경이 좋아서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면 관광객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호텔이라든지 숙박시설 또는 관광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겠다 하면서 또 개발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꼭 그 관광지로서보다는 보존돼야 될 곳이 환경으로서 보존돼야 될 곳이 우선 훼손되는데 그 이유는 그런 곳들이 이전까지 이제 보존 지역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땅값이 싼 상태죠. 근데 그 땅을 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매우 비싼 땅값도 오르고 나중에 팔기만 해도 큰 이익을 얻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는데 결국은 그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 사업 하게 되면 그 주위의 부동산도 덩달아 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특히 이제 예. 어떤 지역이 이제 개발 지역으로 고지가 되면은 그 주변 지역이 우선 먼저 땅값이 오르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결국은 그 경제 발전 혹은 그런 대형 리조트 같은 개발 사업이 들어오면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 뭐 이런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관광이 주요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국은 그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어떤 면을 보고 오는가 하는 그런 면으로 볼 때 이렇게 무조건적인 개발, 난개발을 함으로써 제주도 자연환경이 망가진다면 결국 단기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제주도한테 큰 이제 불행한 일이다. 그분들이 또 찾지 않으면 제주도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없어져가지고 찾지 않으면 결국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고 나중에 가서는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 문제가 심각한데 최근에 50일 이어진 장마도 그 때문이다 원인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기후 변화로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온도가 올라갔다 하는 부분들은 크게 이게 몇십 도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크게 모르겠는데요. 저희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이 장마나 가뭄이 좀 점점 심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꾸준한 강수량이 아니고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때는 비가 거의 안 오고 해마다 이제 그렇게 달라지는 현상들이 체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는데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증발량이 많아지고 또 바다로 물이 빨리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함양이 안 되고 그래서 지하수가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제주도로서는 이제 큰 위기 상황이고요. 지하수가 말라버리면 예.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삼다수라는 어떤 제주도의 브랜드도 있지만 제주도 지하수가 그렇게 좀 고갈돼 버리면 예. 제주도에 큰 자원도 잃는 것이고 또 제주도민들이 살아갈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삼다수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또 청정 바다로 유명한데 네. 최근에 괭생이 모자반, 살파류, 해양 쓰레기 이런 것들로 제주 바다가 몸살을 좀 앓고 있다 이런 보도가 많았어요. 실제 어떻나요? 네. 괭생이 모자반이나 구멍갈파래나 해양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 점점 심해지면서 제주 바다가 좀 예전과 같지 않고요. 그리고 양식장들이나 이런 데서 배출하는 그리고 지금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이 하수가 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바다로 나가고 있고요. 예. 그런 문제들 때문에 바다의 문제들도 매우 심각하고요. 결국은 다른 괭생이 모자반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오는 문제들도 있고 해양 쓰레기도 다른 나라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제주도가 너무 많은 관광객들을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수용력을 넘는 그런 부분들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쓰레기 문제들도 그렇고요. 하수 처리 문제도 그렇고, 하수 처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기준치 이상의 하수가 정화된 물이 바다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매우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활동 제주도에서 하시면서 주민들은 어떻게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그럽니까?
예, 과거보다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예. 근데 제주도에서 가지는 한계는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관광 아니면 뭘 먹고 사냐 하는 건데 사실상 이제 좀 곰곰이 따져보면 세심히 따져보면 제주도의 도민들이 직접 얻는 소득 중에 1위는 여전히 감귤입니다. 근데 그 제주도가 관광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관광 아니면 제주도 뭐 먹고 사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환경을 지키자고 얘기했을 때 그럼 관광 안 하고 환경으로 밥 먹여주냐? 뭐 이런 대꾸들을 하시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여전히 이제 개발과 보존 간의 어떤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제주도라는 곳이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아니면 세계인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은 이 환경 때문이거든요. 예.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을 가지고 있고 지질공원 또 람사르 습지 이렇게 보존 지역을 3곳 이상 가지고 있는 곳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현재를 보존하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잘 사는 길이다. 그런 생각들이 좀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였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욱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하루 종일 온 언론에서 흥미롭게 다뤘던 뉴스.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뛰어넘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8,68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1,507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와 리얼미터 TV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1.9%포인트 오르면서 36.5%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창당 이래 최고치고요. 또 문재인 정부 이후 또 최고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서서 오차범위이긴 합니다만 1위로 올라선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 최저치 33.4%를 기록하면서 지난주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는데요. 미래통합당보다는 3.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이 5.2%, 더불어민주당 1.7%포인트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열린민주당은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0.3%포인트 오른 5.1%, 국민의당은 0.8%포인트 오른 3.4%, 그리고 무당층은 이번 주 1.8%포인트 감소한 14.5%였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은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만큼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43.3%의 긍정평가였고요. 부정평가는 52.5%, 0.1%포인트 높아진 수치인데 민주당은 청와대 인사개편 과정에서 부동산 논란이 또 확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재난이 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제 여당 지지율은 좀 빠지게 돼 있는데 예. 또 거기서 4대강 논란, 태양광 논란이 펼쳐지면서 이게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초반에 조금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이 또 SNS를 이제 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 논란이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손혜원 의원 1심 유죄 판결, 또 김정민 의원의 또 술자리 건배사 논란 등등이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한 요인들도 있습니다. 한국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제 성장률 1위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대통령 네 분께서 수해 복구 현장을 점검하면서 또 자원봉사도 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만나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택수 대표가 분석해 주셨습니다만 민주당 하락 요인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과 홍수였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죠. 요즘은 이제 미시적인 사안들은 많이 이제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말씀해 주셨듯이 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국면은 부동산 국면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정당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부동산의 렌즈로서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일 수도 있는 사안들도 다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크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어쨌든 자연 재난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이것이 뭐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피해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는 또 반감을 갖는 불만으로 이제 자연재해가 작동을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자연재해가 났는데 대응하냐에 따라서는 뭐 코로나19도 그렇고 과거에 이제 산불이 났을 때도 그렇고 이제 현 정부가 위기 대응을 잘한다라고 해서 이제 긍정 평가의 계기가 되기도 했었던 것이거든요. 지금 근데 워낙 이번 재난은 사실은 뭐 워낙 이제 예측하기 힘든 큰 장기간 또 걸쳐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인한 긍정 효과는 지금 잘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의 하락 요인은 분석했고 미래통합당의 상승은 반사 이익으로 보는 민주당이 못해서 그냥 반사 이익을 얻은 것이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통합당이 낮은 자세를 보이면서 달라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그동안에 올라도 조금씩 올랐죠. 반사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한국갤럽에서 가끔 조사합니다. 비호감도가 이제 가장 높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기억하시겠지만 뭐 청문회나 상임위 이제 회의 과정에서 버럭하는 의원들도 많고 좀 팩트 체크 안 하고 하는 무리한 발언들도 있었는데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모습보다는 윤희숙 의원의 그런 국회 5분 연설 이후에 뭐 민주당에서 반론도 있고 또 다른 논란이 또 있긴 합니다만 과거 20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비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들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사익을 과거보다는 조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피해 지역을 이제 방문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개혁안들을 내세우고 있고 또 8.15 또 광장에 나가서 아스팔트 보수하고 만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나가지 않기로 한 이런 결정들이 중도층 흡수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반사 효과 측면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여권의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이 그 반사 효과를 누리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아주 미미했고 사실 거의 효과가 없었고 반사 효과 자체도 여권의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최근 국면에서는 어쨌든 그 반응성 반사 효과를 있으면 반사 효과가 실제로 이제 야당한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것이죠.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의 좀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40% 정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 쭉 있어 왔던 것인데 그런데 통합당을 내가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탄핵에 대한 기억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부끄럽고 당당하지 못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제약된 환경 속에 있다가 여권의 여러 가지 부동산 등의 이제 악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또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내가 보수 정당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심리, 좀 편안해진 심리 이것들이 최근에 이제 정당 지지율 야당의 상승에 약간 영향을 주는 주변 이제 여권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역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11.5%포인트 두 자릿수나 하락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광주 전라 지역에서 민주당이 47.8%, 한 60%가량 되던 지지율이 11.5%포인트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지역에서 이 홍수 피해가 좀 컸던 부분. 가장 컸다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대전, 충청, 세종 지역에서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한 11%포인트 높은 상황. 그러니까 행정수도 이전 화두를 던졌을 때만 해도 이 지역, 대전, 충청 지역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팽팽했는데 이 행정수도 이슈는 조금 이제 수그러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대전, 충청, 세종에서도 좀 앞서가고 있고요. 이제 수도권은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서울은 미래통합당이 약간 앞서고 있고 또 반면에 경기 인천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앞서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광주 전라하고 경기 인천 정도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앞서는 형국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영남은 뭐 당연히 미래통합당이 오래전부터 앞서 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더블 스코어 정도까지 미래통합당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살짝 미래통합당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호남에서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 빠진 만큼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한 1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무당층도 살짝 올랐고. 네,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으로 간 건 아니고 열린민주로 갔네요.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광주 전라에서 민주당과 함께 같이 빠졌습니다. 한 8%포인트가량 빠졌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 호남 지역에서의 홍수 피해를 두고 또 4대강 관련한 이슈로 지금 번지면서 미래통합당 내에서 친MB계 의원들이 4대강 덕분에 홍수 피해가 적었고 그 또 피해가 좀 컸던 지역은 4대강 관련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는 뭐 그런 논란이 이제 이상돈 민생당 전 의원회에서 또 이제 반론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보도를 보고 호남 유권자들이 통합당에도 지지를 보낼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부동산 이야기를 좀 오래 했는데요. 민주당으로서는 부동산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랄 텐데 보유세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리얼미터 조사했죠? 네, 저희가 어제 전국 18세 이상 성인 7,735명이 접촉해 최종 500명 응답을 완료했고요. 6.5% 응답률,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는데 찬성 반대 의견이 47.5 대 47.5 완전 동률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7월 8일 날 조사를 했었을 때는 찬성 응답이 53.5, 반대가 41.4, 대략 한 2%포인트가량 찬성이 높았는데 이게 시간이 한 달여 지나면서 찬반이 팽팽해지는, 그러니까 찬성이 좀 줄어들고 반대가 늘어나는, 그래서 정책 이슈가 정치 쟁점화되면서 각 이념 성향 그리고 지정당별로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은 많이 이제 의아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사실 우리나라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상당히 이제 그것이 비율이 많지 않은 것인데 그 다주택자들한테만 종부세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는데 찬성과 반대가 똑같이 나왔다. 그러니까 반대도 절반 정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제 결과예요. 예, 왜냐하면 종부세 대상자가 한 50만 명쯤 되는데 네. 국민의 1%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1% 해당하는데 여론조사하니까 반반 나온다. 네. 그 말씀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네. 얘기. 그래서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가,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이제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과가 한 달 전보다도 이게 줄어든 거예요. 찬성이 줄어들고 반대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때는 한 달 전 조사에서는 똑같이 했는데 10%포인트 이상 찬성이 높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부동산 이슈는 일단은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하나 얘기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신뢰가 매우 약해져 있다. 그래서 상당히 선한 이제 의도나 그 선한 이제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상당한 이제 국민들의 상당 부분은 부정적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연하게 찬성이 높게 나올 만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그에 못지않게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이 국면에 이제 사실은 여권 입장에서는 부동산 블랙홀에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기는 할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인사 쇄신도 하는데 좀 더 강한 이제 어떤 국면 전환을 어쨌든 가져올 수 있는 강한 좀 조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좀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홍보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여러 급격한 이제 변화들이 있었던 부동산 정책이 사실은 빠르게 많은 것이 나왔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화약고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화약고고 어떤 폭탄과 같은 거였는데 우리가 영화를 보면 폭탄 제거할 때 땀을 흘리면서 굉장히 미세하게 제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좀 너무 과감하게 하다가 사실 터져버린 형국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불만들이 다 갖게 되는 것인데 집 가진 사람도 집 없는 사람도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충분하게 있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들이 없이 빠르게 다 이게 결정이 되고 이루어지게 되면서 국민 이해 공감도를 같이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그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종부세 대상자가 한 50만 명 전 국민에 50만 명쯤 되고 그중에서 100만 원 이상 세부담자는 또 10,000명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또 불구하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 월세 사시는 분들조차도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 때문에 전세 월세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전세 월세도 다 오르거나 뭐 전세를 많이 또 감소하거나 이런 걱정들이 많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최근 들어서 전세가 물량이 줄어들고 또 월세는 가격이 막 급등하고 뭐 이런 우려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사실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반영될 수 없잖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근데 관련된 보도는 우려스러운 보도가 훨씬 많았죠. 훨씬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사는 분들조차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런저런 문제로 민주당 지지율은 떨어지고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네.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잘 나올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외연 확장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미래통합당이 이제 부정적인 요인에 의한 반사이익은 이제 조금씩 누리고 있는데 긍정적인 포인트로 지지율을 쌓아가려면 미래 권력이 이제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당박 인사고 예. 또 그 외에 거론되는 홍준표 전 대표도 당박 인사고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장성에서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당 바깥의 인사들을 얼마나 흡수하거나 아니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 대표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측근이 이태규 의원이 처음에는 서울시장 나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최근 선회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당 안에 인사들이 없는 상황에서 당박 인사들과 뭐 연합이라든지 연대 이런 가능성이 좀 보여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해서 이제 반사이익을 봤는데 민주당이 8월 29일 전당대회를 하면 이제 지금은 지도부 교체 과정이기 때문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당대표가 뽑히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지지율이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때문에 당청 지지율이 빠진 건 분명한데 자연재해가 지금 조금 소강 상태로 또 뭐 잠수교도 지금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연재해가 이제 극복이 되는 과정이 되면은 민주당 지지율 다시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되면 미래통합당이 뭔가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지지율을 쌓아가야 되는데 글쎄요, 그 조금 앞으로 한 1, 2주 시간이 지나면 좀 어려운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 대표가 4대강 이슈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는데 이 4대강 이슈가 계속 부각되는 게 과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유리할까 불리할까? 어떻게 보세요? 뭐 4대강 이슈가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국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수적 성향이 있는 분들한테는 4대강이 잘못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권에서 정당인 나름의 시그널을 주게 되면 어쨌든 지금 떠나가 있지만 보수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층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한테는 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만 또 반대 효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4대강 이슈 또는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사면 이제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진보 성향층에게는 이제 여당 여권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여당으로 결집하게 하는 반사적 효과가 또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뭐 이것이 어느 쪽에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미래통합당 고정 지지층이 뭉치는 데는 이제 영향을 이제 긍정적으로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많이 오른 건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상돈 전 의원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되는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도 미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과거의 인물들, 과거의 이슈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뭐 가령 친이 친박이 다시 싸우게 되는 뭐 이상돈 전 의원이 이제 과거에는 친박 인사였었으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심한 표현까지 쓰면서 4대강을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중도층을 흡인하는 데는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살펴보면 약간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많이 올랐어요. 긍정평가가 올랐고 반면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부정평가가 크게 올랐던데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그 대구 경북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지지율이 조금 조정 국면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 정의당 지지층은 사실 최근에 류호정 의원의 원피스 관련된 논란도 그렇지만 총선 때부터 민주당하고 정의당 지지층이 상호 충돌하는 이슈들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비판적인 지지나 아니면 지지를 철회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 간의 뭐 다툼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네요.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아까 이제 빠진 게 열린민주당으로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은 열린민주당이 없을 때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빠지고 정의당으로 이제 흘러가고 상호간에 뭐 선거에 있어서도 연대를 하거나 근데 그런 부분이 총선 때 없어졌고 이후에는 계속 뭐 심상정 대표라든지 또 민주당 지지층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정의당 의원 소속 의원들 하고의 갈등이 있게 되면서 정의당 지지층이 당연히 민주당하고는 이제 조금 거리가 멀어졌고 또 민주당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사실 뭐 살갑지 않은 뭐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 빠지고 부정평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컨벤션 효과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민주당 쪽으로서는 어쨌든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기회가 올까요? 이제 뭐 전당대회가 이제 있는 것인데 지금 수혜가 워낙 크고 그래서 또 코로나 국면이고 해서 전당대회가 어쨌든 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큰 이벤트로 이제 효과를 얻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국면으로 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새롭게 당도 이제 인물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대중의 주목도는 좀 높아질 수 있고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 것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아젠다 정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어떤 대통령 임기 후반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어떤 독자성의 모습들을 많이 보이기는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최근에 이제 좀 다운되는 침체되는 이런 지지율이 어쨌든 뭐 회복의 기회는 이제 있을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정부 후반부에 있는 상황이고 평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당은 상당히 이제 초반이라든가 과거에 이제 지난 정권의 야당이었을 때 그때만큼 지지율을 쉽게 끌어올리는 데는 좀 제약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방금 말씀하신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수해로 인해서 합동연설 TV 토론회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김부겸, 박주민 후보에게 더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리하죠. 지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어대낙이라고는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 가설이 실제로 이제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큰데 아직 뭐 보름이나 남았고 수혜가 지금 잠잠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당대회는 이제 한 일주일 뭐 한 열흘 전부터 좀 이 열기가 불붙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의 이제 지역위원장 혹은 뭐 당협위원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원내외 그 위원장들의 이제 입김이 어느 정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 이제 할 수 있는데 아직은 그런 뭐 이른바 오더가 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 선거는 조금은 그 뻔한 선거라고 이제 관심이
덜 가져지긴 하는데 최고위원 선거는 1인 2표가 돼가지고 지금 누가 또 선출이 될지 여성 최고위원으로 이제 어느 좀 확정이 된 양양자 의원 외에는 나머지 최고위원 후보들이 누가 이 5명 안에 들어갈지 이거는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막판에 좀 흥행이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당대회는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여론이 중요하지 않겠냐는데 일반 국민 여론은 10%밖에 반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 국민의 여론이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 대부분 이제 당원들인데 권리당원, 일반당원 있고 45%에 해당하는 것이 대의원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표심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1위가 누가 되느냐 또는 1위와 2위 후보의 격차 이런 것들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표심을 알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뭐 후보들은 자체적으로 대의원들 아는 리스트를 갖고 조사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그것도 아주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전히 어쨌든 일반 여론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